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정치 자, 늘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권한상 교수를 처음 보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 강의 때 또 기출문제 강의 때도 봐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항상 해피 정치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해피 사교, 해피 사문, 그리고 해피 정치인데요. 특히 정치할 때는 정말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해피하는 것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해피하게, 이 해피는 해피 말하는 자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특히나 이 정치할 때는 정치도 좀 해피했으면 좋겠다. 그죠?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새드하게 만들죠. 그죠? 정말 언해피하게 만들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어. 여의도가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당, 야당 이런 거 없고, 그냥 대통령이면 그냥 독재 비슷하게 그냥 거기서 다 그냥 5년 동안 하고, 잘하면은 또 하고, 못하면은 바꾸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의원 내각제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분점 정부잖아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보도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차분한 이런 어떤 질문과 대답, 토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싸움을 해야 보잖아요.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그 악플이 무플보다 좋다.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300명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일단 이름을 국민들이 알아야, 유권자들이 알아야 하니까 처음에는 욕을 먹고 해도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어쩌저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인지도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반대를 위한 반대는 기본이고요. 내로남불도 기본이죠. 이거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것도 이 당이 야당일 때는 이랬다가 여당일 때는 저랬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또 좀 안 되겠다. 일단은 해피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드하게 만드는, 언해피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다음 선거 때 안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리 질러대고 욕하고 이런 사람은 자꾸 뽑아주잖아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국민보다는 그 정당의 지도자에게 충성한다고요. 또는 팬을 만들어가지고 그 팬한테 어필하죠. 인지도 높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지,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싸우고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 편들고 이런 정치인들을 좋아라 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좀 전에 말했듯이 그 정당의 지도자들을 또 열심히 충성 이런 거 하니까 또 공천 받고, 알다시피 우리는 그냥 공천 받으면 특정 지역에서는 그 정당이 그냥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생각 안 해도 또 당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정말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당 지도자에 대해서 충성을 하거나 자기 팬,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언행만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우리가 딱 그 다음 선거 때 그냥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정치인들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뽑는 사실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꼭 특정 정당을 편들어라, 1번을 찍어라, 2번을 찍어라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1번 후보든 2번 후보든 정말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후보를 골라야 합니다. 골라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회과 경륜에 스탈 모양 떠오르네요. 스탈 모양, 그렇죠?
최선에 대한 차선,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고르고 또 만장일치로 서로 토론하고 하는 거. 자, 해피 정치이고요. 자, 이 정치는 제가 1단계 때 제가 이론으로 역시 서답형에 맞도록 많은 개론서들에서 내용들을 가져와서 중요한 부분들 밑줄 쳐가면서 공부했던 이것과 그리고 기출문제집, 그렇죠? 뭐 계속 그 기출문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백을 많이 만들었고요. 요것을 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전, 딕셔너리. 그래서 언제든지 정치 기출 뽑아서 보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것하고 관련이 있다. 근데 요 여백에는 좀 빠져있네? 그럼 거기다가 또 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기출문제는 이걸로 다, 뭐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요 실전 문제 정교화반 강의는 이 두 책을 토대로 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만들 겁니다.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필요 없고 2024학년도 일반사회 임용 정치 과목에 있어서 지나갔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나간 건 필요 없고 앞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3단계인 실전 문제 정교화 그리고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이 두 단계만 저랑 같이 해도 한 300문제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300문제 정도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그리고 정치는요 제가 정말 신규 입성해서 정치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하는데 세 과목 중에서도요 제일 힘듭니다.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너무 많아요. 정치학자도 너무 많고요. 분야도 뭐 비교정치, 각 국가의 정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 문화 비교하는 비교정치도 있고요. 또 정치 사상도 있죠. 또 국제정치도 있죠. 정부 형태 있죠. 선거제도 있죠.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정 교수님이, 특정 학자가 정치학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개론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그러니까 뭐 책 제목은 정치학 개론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작은 제목이 뭐 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또는 뭐 국제 정치를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제목을 붙여 놓은 책도 있지만 아예 작은 제목이 없는 그러니까 정치학 개론이니까 그래 개론서 한번 보자 했는데 실상 보다 보면은 특정 분야에 쏠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수님조차가 모든 정치학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배우시고 공부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아예 그냥 석사 박사 과정에서부터 범위가 좁아진 거예요. 왜냐? 정치학이 오래됐잖아요. 고대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정치학의 시조 아리스토텔레스, 근대 정치학의 시조 마키아벨리.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정치학자들이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포함을 하면 뭐 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옆으로도 넓게 펼쳐져 있고 다만 깊이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최대한 임용시험하고 비슷한 형태의 그런 문제를 최대한 많이 다루어 보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뭐 사회문화도 마찬가지고 사회과 교육론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정치는 3문제 아니면 4문제 나옵니다. 23문제 중에서 4문제가 어떤 기본이라고 보고요. 3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어디에서만 나올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출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의 형태로 남은 기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 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실전 문제 정교화반 교재 프린트를 준비를 했고요. 24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3, 8, 24 8주 동안 24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은 제 목표는 한 강에 10문제는 풀자. 그래서 24강이니까 240문제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약속인데 제가 약속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방금 제가 해피 정치 그랬는데
정치인들이 공약 하잖아요. 근데 공약 해놓고서는 안 지키고 막, 그죠? 함께 공짜, 모두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빌공짜가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함께 쭉 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임용 그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박사가 되는 그 수준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들으실 분들은 반드시 미리 탑재되어 있는 이 자료를 뽑아서 빈칸을 채워보고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서술형도 저는 거의 문장에 괄호 안에 채워 넣는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왜냐? 그 앞뒤의 문장도 중요하다. 근데 너무 길게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먹잖아요. 자, 그래서 그 문장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문장 전체를 써라 하는 것도 어쩌다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핵심적인 거. 그래서 단어로 치면은 뭐 단어 한 4개나 5개 정도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 정도의 길이로 그런 거 채우는 것도 할 건데 제발 시도를 해야 돼요. Stay foolish just do it. 그러니까 자꾸 그 여백에다가 뭐라도 써 버릇해야 돼요. 자꾸 기다리잖아요. 권한상 교수가 불러주는 거 써놓고 그렇구나.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발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뭐라도 써보는 것, 그리고 나서 뭐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제가 불러드리게 되면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고 괜찮네. 내가 쓴 게 권한상 교수가 지금 불러주는 것보다 더 깔끔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시도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1번. 자, 이게 이제 중단원, 대단원의 제목이 정치와 정치학인데요. 기출, 딱 여기에 해당되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해당되는 기출은 여기 보듯이 94학년도에 27번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전 문제, 여기서는 문항수가 많지요? 쭉 가보면은, 20번까지 있습니다. 기출은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왜 20번까지 나오니? 근데 이 19문제는요, 사실은 뒤에도 중복되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정치 사상이라든지,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체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뒤에도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개론 차원에서 정치란, 뭐 정치학이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요 개론서들에서 요 단원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 기출은 딸랑 객관식 요거 한 문제밖에 없지만 지금 뭐 19문제들도 얼마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1번.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객관식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식도 아니고 그냥 단답형이죠. 94학년도입니다. 92학년도에 최초로 임용시험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여담이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87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잖아요. 제가 서울대 들어갔을 때는 그냥 국립대학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의무 발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립대학교의 사범대학은 순위고사라고 하는 걸 쳐야 되는데 국립대학의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그냥 의무 발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졸업을 하면 그냥 당연히 공립중고등학교 발령이 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 중에 같은 학번들 중에서는 그래서 사범대학이다 보니까 수업료를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실 분들인데 무슨 4년 동안 수업료를 받느냐. 그래서 수업료 면제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국립인데다가 수업료까지 면제가 되었으니까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이제 4년을 다니긴 했는데 그런 애도 불구하고 저 친구들 중에 이제 많은 그 친구들은 고시 보통 서울대 사회교육과 이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서울대 인류학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되는데 또는 서울대 정치외교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 행정학과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점수가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사범대학을 오거나 또는 문화인류학과 이런 데를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무슨 준비를 한다? 사법고시 준비하고 행정고시 준비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4년 동안 수업료 면제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선생님 안 가고 그걸 토해내고 이제 기업이라든지 고시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학교 다닐 때 그냥 막 그 친구들 선후배들 노는 거 재밌고 이래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대학 졸업 이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군대를 갔어요. 제가 90년에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온 사이에 92년에 제대를 했는데 갔다 온 사이에 바뀐 겁니다. 이제 의무 발령이 아니고 임용시험을 보게 됐어요. 국립대학도 임용시험을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저는 그냥 졸업만 하고 일반 기업체로 저는 그냥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에 이제 그때는 사립이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교사를 뽑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으로 뭐 이렇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길로 가서 이제 쭉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갑자기 92학년도에 갑자기 임용시험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정말 문제들, 퀘스천들이 정말 엉성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정말 어느 정도의 넓이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그렇게 출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수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은 그래도 그 다음이니까 이거 도저히 이걸 어떻게 출제해야 될지 그러니까 막 당시에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자, 1번 야누스. 자, 야누스 거기 밑에 박스 안에 제일 밑에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몸에 두 얼굴을 지닌 문의 수호신.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앞뒤 양쪽에 있습니다. 야누스고요. 보통은 뭐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야누스 같은 놈이라고 이런 이야기 하죠. 자, 야누스 신의 상이야말로 정치의 심오한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정체는 선과 악의 양면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밑에 있는 거 모리스 듀베르제입니다. 듀베르제는 뭐 여기 듀베르제, 제가 밑에 박스에서는 듀베르제 돼 있고요. 위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듀베르제 돼 있죠. 뭐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듀베르제 하든지 듀베르제 하든지. 다만 듀베르제는 어디에서 나오죠? 어디에서 아주 나와가지고 막 활약을 하죠? 정당의 구분에서. 정당의 분류할 때, 그렇죠?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할 때 대표 결정 방식과 정당의 유형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듀베르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러니까 1번처럼 올해 임용에 나올 거다가 아니라 그냥 한번 워밍업, 스트레칭 하는 정도로 구경하는 겁니다. 자, 밑에 박스 한번 볼게요. 20세기 정치학의 대가 중 하나인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듀베르제는 정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책 제목을 잘 지어야 된다.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경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개론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치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중에 나올 공동체주의자로 나올 마이크 샌델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 정치사에 관한 강의를 한 것을 정치 철학이, 정치 윤리. 그걸 이제 나중에 모아서 책으로 묶은 것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완전 베스트셀러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 야당 지지자들. 야당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우리 아니까 어른들이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러면 야당 지지자들은 이 MB 정부는 정의가 없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막 사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나 이거 읽는다. 나 이거 샀다. 그 말 자체가 나는 이 정부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야당, 당시의 야당 지지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엔 정의가 없다. 정의의 기본은 공정 아니냐. 뭐 조국 사태 뭐 이러면서 또 그냥 정의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는 정의가 없다. 그 이전에 MB 정부에는 정의가 없다. 예. 그 뭐 중간에 끼어있는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최순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 우리는 그냥 나는 그렇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그냥 알파벳으로 N으로 시작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죠. 그냥 어떻게 이러는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래도 위대한 사상가들 이런 분들은요, 절대 내로남불 아닙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면은 저기서도 긴 거고요. 여기서도 아니면 저기서도 아닌 거예요. 곡학아세 안 한다는 거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뭐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조차도, 학자라는 사람들조차도 곡학아세, 출세하겠다. 대학 교수 정도로는 출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왜? 대학 교수에도 별별 대학 교수가 다 있잖아요. 저기 지방대 진짜 뭐 그냥 애매히 하는 그런 석사인데도 그냥 교수가 됐고, 근데 자기는 막 미국 유학, 저기 영국 유학 막 갔다 오고, 와, 막 논문 많이 쓰고 막 엄청나게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도 그냥 같은 교수잖아요. 교수가 대학도 많으니까 교수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출세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수를 하시다가 국회의원을 하셔요. 교수를 하시다가 장관을 하시고 교수를 하시다가 청와대 비서를 하셔요. 이게 이 정도 돼야 출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맞는 말을 하면은 안 뽑아주죠. 우리 편을 들어줘야 뽑아주잖아요. 우리 편을 들어줘야, 보수든 진보든 우리 편을 들어주는 교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중립적으로 여당도 잘못했고 야당도 잘못했고 막 이런 사람은 안 뽑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라면 무조건 이 교수인데 정말 나름 책도 많이 쓰시고 제자들도 많은 대단한 교수인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국민의힘 편을 드는 거예요. 무조건 민주당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를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공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뭐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수님이 무조건 민주당 편을 드는 거예요. 무조건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교수님인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교수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 전문가의 영역은 어떤 정치 논리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이놈의 나라, 이건 우리나라만 이렇게 했습니까? 뭐 동양권에는 보통 이 출세,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뭐 학자로서의 뭐 명예 이런 것보다는 출세.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출세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그냥 다 연구실에서 막 연구하시고 무슨 심포지엄 학술대회 이런 데서 그냥 막 다 합리적이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있으시고 참 이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조금 흥분하는데요.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는 두베르제 정당 뭐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괄호 안의 기억에서 리얼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권력의 획득,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 활동이라고 말하고, 근데 이제 쭉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게 정치다라고 하는 것에는 또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이게 정치다, 이러는 게 정치다. 뭐 대표적으로 국가 현상설 또는 집단 현상설, 뭐 권력 현상설, 뭐 질서 유지설, 다원주의설 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봅니다. 그 행동 양상을 정치 현상이라고 한다. 정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환경이나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조건이 정치적인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인간이며 우리가 이제 정치적 인간이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일상화하는 것이 정치 조직. 자, 기억은 정치 조직입니다.
자, 정치 조직이다. 자, 이것은 1975년 한국 정치학계가 중심이 되어 펴낸 정치학 대사전에서 정의된 정치 개념이다. 정치학 대사전. 저도 이제 신규 입성하면서 정치 공부를 진짜 실컷 해봐야지. 원 없이 해서 정말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완벽한 정치 교수가 되어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도 기본이니까 정치학 대사전 한번 사볼까 포기했습니다. 너무 두껍습니다. 너무 두껍습니다. 무겁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됩니다. 안 사도 됩니다. 혹시 사신 분들은 사실 아시잖아요. 그거 뭐 우리 저기 뭐 안마의자 이런 거 집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빨래 걸고 하잖아요. 이불 막 널고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뭐 돈을 좀 주더라도 어떤 주제로 쓰여진 박사학위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때그때 다운을 받는 게 좋겠고요. 비싸기도 비싸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정말 이걸 활용하는 것은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사볼까 했던 사람은 당장에 포기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치학 대사전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합의를 봐서 정말 중립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그렇게 정치학 대사전을 이제 만들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이제는 그 기대를 못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학자인데, 교수인데, 학자인데 반대로 해석을 해요. 여기서 루소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루소가 말해놓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한 문장을 두고도 A 학자와 B 학자가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A 학자가 해석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으로 보면 A 학자가 해석하는 것은 똑같은 루소의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할 때 A 교수는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B 교수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막 책으로 쓰거나 논문으로 써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그 정당의 지지자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자기가 책을 쓰면서 그냥 중립적으로 책을 써서 관심 있는 사람만 사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는 이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놓으면 책이 안 팔립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문도 정말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써놓으면, 신문 기사를 내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종이신문 구독도 안 하고요. 인터넷으로 접속도 안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좀 은근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진영을 편드는 기사를 써요. 뭐 사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정말 학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에 보면은 뭐 많은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위대한 학자들을 공부했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뭐 어떤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정부, 뭐 국회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는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이 교수가 가끔씩 뭐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무슨 요즘 유튜브도 많고 막 하니까 어디에 나와가지고 특정 정당 편을 막 들어요. 교수님인데. 그리고 이 교수님 좀 있다가 책을 써요, 책을. 그럼 그 책이 그냥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교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시대의 조류에 합류를 해야 되는가 씁쓸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분명히 학자들도 계실 텐데 이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그레샴의 법칙 알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냥 때묻고 막 닳고 이런 돈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온전한 그 돈을 시장으로부터 쫓아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돈들은 깨끗하고, 그냥 이런 돈들은 그냥 장롱에 다 들어있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더러운 돈.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제 법칙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현상에서도 그냥 정치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대정부 질문할 때도 그냥 소리 질러대고 뭐 총리 뭐 장관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러면은 뭐 계속 막 조회수 이런 거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뭐 차분하게 참 야 좋습니다. 뭐 아주 괜찮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막 이러는 것들은 그냥 조회수 조금만 있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이걸 또 자기들은 아니까 이용을 하고 또 우리 네티즌들은 또 그거 싸우니까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싸움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가 싸움 구경하고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으니까 국회의원하고 막 싸우는 거 장관하고 막 싸우는 거 심지어 총리하고 막 그 의원하고 막 싸우는 거 이런 거 막 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치를 권력의 획득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과 직결시키고 있다. 정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현대 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학자들 사이에는 견해의 차이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많습니다. 자, 어원적으로 볼 때 현대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치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그렇죠? 폴리스 도시국가, 뭐 대표적인 도시국가 아테네, 그렇죠? 아테네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 스파르타 이런 거. 당시에 뭐 많았을 때는 한 50여 개의 폴리스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폴리스 왜 우리가 정치가 폴리틱스잖아요. 정치학 폴리틱스, 그렇죠? 정치인 폴리티션, 그렇죠? 자. 폴리스는 당시의 도시 공동체, 도시 국가를 의미하였고 여기 어원을 갖는 폴리틱스, 이게 정치학이잖아요. 자, 폴리스 내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니까 이런 이름이 붙었겠지요. 그런데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는 오늘날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폴리스에서 여러 일들을 했는데 누가 그러니까 폴리스에서 뭐 별 일이 다 있을 거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것을 정치라고 한다. 이런 거 안 해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단지 우리는 정치학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거론된 정치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를 무엇으로 보았느냐는 여기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후에 정치학자들은 역사적 상황을 달리함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 밑에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 정치는 폴리스의 행복입니다. 행복. 자, 이때는요, 그 정치하고 뭐가 붙어 있었다? 구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정치입니다. 이때 무엇은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 윤리와 도덕을 위한 정치예요. 그리고 윤리의 목적은 뭐다? 구성원들의 행복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입니다. 그런 말 있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왜? 인간이 동물의 고기와 동물의 가죽을 먹고 옷으로 만드니까 식물은 인간과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인간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자, 행복입니다. 자, 폴리스의 행복이라는 철학과 직결되어 있다. 이때 철학은 당연히 윤리입니다. 윤리. 또 많은 근대의 정치가들은 정치를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어떤 윤리의 영역으로 봤다면, 그렇죠? 근대 이후에는 법률이죠. 법률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어요? 법률 반대편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사람, 군주, 뭐 절대 군주, 독재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지배는 불안하죠. 불안정이죠. 전제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는 뭐예요? 법률에 의한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것에 대해 이름은 뭐 공화국이다 또는 공화정이다 뭐 민주주의다 이름은 다양하게 붙여졌습니다만 결국은 뭐다? 공통적인 것은 법률입니다. 근데 이 법률은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법률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 옛날에 대단합니다. 자, 그리하여 장 보댕이죠. 보댕은 주권론의 창시자입니다. 왕권 신수설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주권론의 창시자입니다. 당연히 왕권 신수설이기 때문에 이때 주권은 군주 주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는 이제 사회계약설로, 왕권 신수설을 사회계약설로 바꾼 공로가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 왕정을, 그렇죠? 그 주권은 군주가 갖는다라고 하는 절대 왕정을 옹호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군주를 편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낫겠다.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동네에도 보면 양아치들이 많아요. 양아치들이 많고 이 양아치 그룹, 저 양아치 그룹 막 이래저래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압도적인 애가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애가. 야 시끄러! 그러면 지들끼리 찍지를 못하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토마스 홉스입니다. 리바이 어든이죠.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국제정치 이론에 패권 안정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 하나가 있으니까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더라 하는 겁니다. 싸움이 덜한 거예요. 이게 이해도 되죠. 이게 인정을 하고 떠나서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진짜 엄청나게 강한 조폭이 딱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안 싸울 거잖아요. 왜? 싸우지 마라 할 거 아니에요. 싸우지 마라. 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싸우면 싸우지 마라 했는데 싸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래가지고 싸움을 먼저 시작한 놈을 조져버리든지, 어쨌든 맞서 싸웠으니까 니네 둘 다 조져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토마스 홉스의 군주 주권론, 그렇죠?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래서 위시한 근세 많은 정치 사상가들은 정치가 국가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국가의 개념을 새로 정립한 마키아벨리를 근대 정책의 시주로 보고 그의 정치관을 답습하던 유행도 있었다. 국가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치를 보는 관점이죠. 바로 국가 현상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전통 속에서도 개인이 갖는 정치 개념은 결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홉스의 경우에 정치란 주로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생명과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재산은 로크가 많이 강조를 하고요. 홉스는 이제 질서 유지 그리고 생명 보호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재산은 그러면 마음대로 뺏어가도 되나요? 절대 아니고요. 자, 제레미 벤담은 리얼의 입법입니다. 입법을 정치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입법. 그래서 제레미 벤담의 유명한 책 제목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또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 입문 이런 거 있습니다. 도덕과 원리, 도덕과 입법. 그러니까 도덕은 개인이고요. 입법은 국가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도 국가에 있어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도록 행위해야 한다.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자, 바로 제레미 벤담 입법입니다. 입법을 정치 기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정치는 입법부의 구성, 기능 입법부가 심의, 통과시키는 법률이었으며 정치개혁은 의회 정치 개혁을 의미하다. 자, 제레미 벤담의 입법부 하니까 사회계약론자 중에서도 입법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로크죠. 로크도 입법부, 입법권과 집행권, 입법권과 왕권 중에서도 입법권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입법권이 더 우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 간접민주정치고요. 그런데 그 입법부가 잘못하면 저항권 행사에서 다시 뺏어올 수 있다. 자, 이게 로크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서구의 기업 자유주의적 정치관은 자유주의적 정치관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됐음이 특색이다. 그것은 대체로 국가와 개인을 대립시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함을 그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죠. 개인하고 반대가 있는 게 국가거든요. 또는
이제 근대 이후 뭐 최근에 와서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회라고 하는 게 있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만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다원주의쯤 돼 와야 이제 국가와 개인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가, 개인, 사회? 사회? 사회문화에? 뒤늦게? 조합 집단? 중간 집단? 직업 집단? 그리고 코퍼라티즘? 저 나중에 이제 다원주의 가게 되면은 조합주의? 코퍼라티즘? 아하, 다 이게 연결을 하려면 막 연결이 돼요. 개념도 있죠, 개념도. 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지. 어떻게 국가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개인의 자유이고요. 그럼 국가와 개인을 대립시켜서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그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 문제란 국가와 개인의 갈등의 문제이며 정치적 자유란 니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란 국가로부터의 자유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뭐 또 소극적인 자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적극적인 자유는 이제 국가로의 자유, 뭐 사회권, 복지권이라든지 참정권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고 이 자유권을 이제 소극적인 자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차 대전 후에 쭉쭉쭉 넘어가서 밑에 이와 같이 갑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목적, 기능 그리고 존재 양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치라고 보는 이론을 디귿 국가 현상, 자, 국가 현상설 가장 오래된, 가장 그래도 일반 국민들, 일반 사람들도 이해가 빠른 게 바로 국가 현상설입니다. 정치가 뭐냐? 그럼 국가, 여기서는 국가는 이제 보통 정부와 국가를 살짝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고 유지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정치라고 한다. 이게 바로 국가 현상설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수능에서는 좁은 의미의 정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형식적으로 볼 때 현대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 한 국가의 국민이 된다. 그리고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권리 의무를 갖고 이념적으로는 개인과 국가는 일체화되어 역사적 운명을 같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거는 뭐 읽다가 보니까 뭐 사회 실제로는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나 정치의 디귿 국가 현상설을 시인할 경우에도 모든 국가 현상을 정치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국가가 하는 일도 있고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또 엄청나게 많은 공기업들. 그래서 국가가 진짜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럼 그게 다 정치냐? 행정고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그것도 정치인가?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다 정치인인가?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국가가 하는 일을 모두 정치라고 본다면 국가의 행정까지도 정치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딱 요거 나오니까 국가 현상설은 좀 그러니까 국가 현상설만 이야기하면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 맞아 근데 딱 이야기하면 그럼 행정도 정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더 있죠. 그러면 국가가 성립하기 전에는 정치가 없었니?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립되기 전에는 가족이 친족이 되고 친족이 씨족이 되고 씨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가 되는데 그러면 국가가 되기 전에는 그럼 정치가 없었니? 추장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치 아니니? 그러니까 또 국가 현상설은 국가가 하는 일과 관련되는 게 정치라고 그랬는데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는 또 국가 현상설은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잘 모르고 생각 없이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네. 이러는데 하나, 둘 더 생각을 해보면 부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론들, 다른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념상으로 본다면 국가는 주권체로서의 대외적인 리얼의 독립. 이거는 뭐 기출이죠. 늘 나옵니다. 늘. 주권, 대외적 독립, 대내적인
최고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국가의 주권을 대행하여,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였고요. 그 이전에는 MB 정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봐서는 어이도 없고 쓸데도 없는데, 괜히 영문 이니셜로 주요 정치인의 이제 표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영삼에서 따와가지고 YS. 그래서 YS 정부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군부 독재가 끝났다. 전두환도 군인, 그 이전에 박정희도 군인, 전두환도 군인, 노태우도 군인, 군사정부가 끝났다. 나는 서울대 철학과 나온 문민, 문인이다. 그래서 문민정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YS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J잖아요. 김대중, DJ 정부. 그렇죠? 뭐예요?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그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이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이런 걸 만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뭐냐, 막 사람들이 막 모르도 보고 막 궁금해하고 막 그랬을 때 이름을 붙인 게 뭐다? 참여정부였습니다. 참여정부. 그리고 이제 이명박인데, 이명박 정부는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명박 정부, 이렇게 세 글자로 하기도 하고, 명박에서 MB 해가지고 MB 정부, MB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지금 쭉 이름만 이야기하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지금도 국제회의를 나간다든지 또는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하잖아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야? 윤석열 정부의 수반이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이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국가의 주권을 대행하여, 그리고 정부는 정치가와 행정가로 양분될 수 있는 일군의 집단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행정부는. 그렇죠?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밑에 쭉 국장이라든지 쭉 구급공무원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행정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는 정치가와 행정가로 양분될 수 있는 일군의 집단에 의해서 운영된다. 정치가가 하는 일은 대체로, 비읍 쓰세요. 정치가는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과 관계가 있으며, 행정가가 하는 일은 정치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일. 정치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행정도 법률에 그 근거를 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회를 국회로 가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주어야 그 법률의 근거에서 그 법률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 법률만의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할 것이고, 보통은 법률에 뭐가 많이 나온다? 그 전에 헌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본문 130조, 부칙 6조밖에 안 됩니다. 앞에 전문이 있고요. 이렇게 짧은 헌법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다? 법률로 정한다.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서 형법이라든지 국적법이라든지, 그렇죠? 각종 세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대통령령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시행령이 되는 거죠.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부령은 시행규칙이 되고요. 또 대통령령은 이제 시행령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도 정하기에도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면 그게 또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밑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법률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주면 그 법률을 근거로 정부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러한 구별이 실제에 있어서 엄격한 것은 아니나 개념상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과 기능을 구별함이 보통이다. 자, 4번 갑니다. 4번 문제 하고요. 자,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할 테니까 자, 4번 문제만 볼게요. 자, 경험조 볼 때 오늘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가 존재하나 어느 한 국가도 같지는 않다. 모든 국가는 명목상 기업의 주권, 그렇죠? 주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외적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치안 상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독립도 안 되어 있고 대내적으로도 최고성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최고성을 가지고 있다면 치안이 유지가 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자, 흩어지시오.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싫어. 이렇게 되면 그 대내적 최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치를 국가에 국한시켜 생각할 때 정치의 개념은 매우 모호해진다. 이리하여 정치를 국가에 국한시키는 국가 현상설에 큰 변화가 생기고 정치를 모든 사회에 공통된 지배, 피지배의 관계로 파악하려는 학설이 생겼다. 지배, 피지배. 뭘 가지면 지배를 한다? 권력을 가지면. 그래서 권력 나옵니다. 자, 이런 학설에 의하면 정치 현상은 니은의 권력 현상입니다. 권력. 그래서 권력 현상설 가는 거예요. 자, 정치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확대와 관계를 갖는 모든 인간 활동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또 정치를 단순한 니은의 권력 현상 또는 지배 현상으로 보며도 많은 난점이 있습니다. 뭐 하나 완벽한 게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봤더니 자, 첫째로 지배 피지배 현상은 인간의 모든 사회 집단에도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혈연 집단인 가족의 경우를 볼 때 그 내부에는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남편과 아내라든지 저 위계 질서가 있고 가장이 상대적으로 큰 힘을 갖는다. 그리고 폭력배 집단, 절도단, 불황화 집단 내에서도 지배 피지배 현상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권력과 관련되는 걸 정치라고 한다면 이 가족이라든지 폭력배 집단, 불황화 집단도 그러면 무슨 집단? 정치 집단이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 집단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자, 둘째로 민주사회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별이 없음이 보통이다.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민은 자, 디귿에 자, 씁니다. 만민은 모든 국민은 지배자인 동시에 피지배자이다. 지배자인 동시에 피지배자이다. 그리고 통치의 근거는 개인의 리얼 동의에 있는 까닭에 니은 권력 현상으로 쓰는 민주정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민이 주인인데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게 정치다라고 한다면 국민은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조폭으로 치면 이거 조폭 두목인데 근데 또 넘버 2, 넘버 3이기도 한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셋째로 인간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복종하는 경우보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이나 관습에 복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대사에 와서는 사회가 만든 미음 제도입니다. 제도에 복종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힘에 굴복하기보다는 제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넷째로 사회 질서는 권력만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정당한 지배와 부당한 지배를 가려낸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정당한 지배에는 자발적으로 복종하지만 부당한 지배에 대해서는 뭐 들고 일어났죠. 봉기라든지 밀란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그렇죠.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각종의 명칭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권 교체가 많이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역사의 교훈이 자고로 정치는 비협 정당한 통치를 의미하여 왔음을 생각해 볼 때 정치를 통치와 일동일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치를 니은 권력과 동일시할 경우 이상과 같은 난점이 수반되는 까닭에 권력 현상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시옷 국가 현상설을 고집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그 어느 것도 다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많으신 거예요.
예, 나는 정치가 이렇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가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뭐 어디 합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마무리하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